박명희 작가 단편소설 제목 두 남편입니다. 장수의 칼이 허공을 가르고 치켜 올라갔다. 서슬퍼런 그 칼날을 황급히 막아서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 어깨에 흘러내리는 얇은 옷자락 안으로 드러난 가냘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가릴 듯 쫙 벌려 올린 두 팔에 결연함이 배어 있다. 주변을 에워싼 갑옷차림 군사들의 창칼이 여기저기 번뜩이고 장수의 칼날은 금방이라도 사슬에 묶여 무릎 꿇고 있는 패장을 내리칠 듯 위태롭다. 여자 뒤로 겁에 질린 어린아이들의 웅크린 모습도 보인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시실 한쪽 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대형 그림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칼든 장수와 무릎 꿇은 패장. 그들은 둘 다 여자의 남편이다. 여자의 남편은 로마의 장수였다. 이 부부는 전쟁으로 생이별했다. 이들이 살던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남편은 전쟁에 나갔다. 전쟁에 패한 남편의 군대가 그 땅에서 패주하자 점령군의 장수가 이 여자를 취했다. 여자는 바뀐 운명을 받아들였다. 아이도 낳았다. 그러는 동안 전열을 다시 정비한 전 남편이 군사들과 함께 빼앗긴 땅과 여자를 되찾으러 왔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적장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분노한 그의 칼이 자신의 여자를 빼앗아간 적장을 징벌하려는데 여자가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림 속의 여자는 와신상담 힘을 길러 자신을 찾아온 전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 현 남편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림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장수는 여자를 제치고 여자의 현재 남편을 베었을까? 아니면 차마 베지 못하고 회한의 눈물만을 뿌리며 돌아섰을까? 돌아서는 그의 두 어깨에 서린 한이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혹은 장수가 기어코 여자와 함께 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현 남편과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폭의 그림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해 있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의 일이다. 김유진. 진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그 소리를 못 들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뇌가 김유진이라는 이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진이가 학교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흔든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든다. 미안. 잠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나 봐. 그래? 비빔밥? 아니, 오늘은 잔치국수. 근데 뭔 일인데 네 이름 부르는 것도 몰라? 할머니 생각하니라고. 근데 너는 왜 꼬박꼬박 성을 붙여 부르냐? 뭐가? 김유진을 김유진이라 부르지. 그럼. 진이의 말투가 새삼생소하지만 그냥 넘어간다.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왔어? 어젯밤엔 내가 할아버지한테 라면 끓여드렸다니까. 나도 지금 비빔밥 먹잖아. 할머니가 밥 드신 지가 오래된 것 같아. 불과 하루 못 드셨는데도 며칠은 굶은 것 같아 보여. 너희 할머니. 나물이랑 얼마나 맛있게 무치시는데? 할머니 비름나물 먹고 싶다. 하루 종일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계셨는데 나오실 때 보니 얼굴과 피부에 피곤이 덕지덕지 앉은 것 같았어. 청소도 안 하시고 빨래도. 오늘 아침에 내가 세탁기 돌리고 왔어. 갈아입을 속옷이 없더라고. 평생 안 하시던 할아버지가 손수 청소기 미시고 우리 집에선 전혀 없던 일이거든. 할머니는 84세 고령이시지만 경제력도 아직 빵빵하신데 여태 가사 도우미도 쓰려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친구도 없고 특별한 취미도 없다.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별다르게 살갑지는 않아도 빚 갚는 채무자처럼 결혼 생활에 성실히 복무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길도 피하고 작은아버지나 고모네 식구들, 심지어 손자들도 반기지 않으신다. 장손인 내 눈길도 피하신다.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업을 시작하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할아버지 최두영은 한국으로 왔다. 10년 만에 찾은 고향이었다. 10년 세월이면 산천도 변한다는데 두영의 고향, 경상도 산내면은 별로 변한 것도 없었다. 넓은 들 남쪽 끝으로 산은 우뚝 서 있고 저수지의 물도 여전히 찰랑거렸다. 읍내 차부에서 맨 처음 마주친 친구가 소학교 동창생이었다. 반갑게 악수하고 살아 돌아왔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하도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하고 두영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설렜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전쟁 중에 고초나 겪지 않으셨는지. 다행히 인민군들이 산내면까지는 못 쳐들어왔다고 했으니 큰 변고는 없었을 터였다. 동생들이 군대에 끌려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전쟁이 났을 때부터 하던 걱정이었다. 한국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니 어쩌면 부모님이 돈으로 동생들의 징집을 막아주었을 것이다. 두영은 두 동생들이 걱정될 때마다 수없이 그 생각으로 불안을 잠재웠다. 두영이 태평양 전쟁에 징집되어 갈 때 두 동생들은 산내면에 있는 고보와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찔레꽃이 피어있는 골목길에서부터는 막 뛰었다. 전쟁터로 끌려갈 때 100일을 넘겼던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주름살은 얼마나 늘었는지.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는 지금 생각하면 계란형 얼굴에 코가 오똑해서 꽤 미인이었는데 그때는 여자가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다. 서울에서 전문학교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서 내려가면 부끄러워서 두영의 얼굴도 마주보지 못했다. 밤에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는 다소곳했다. 두영과 합방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아내는 두영의 벗은 등을 꼭 부둥켜 안았다. 손자국이 날 만큼. 그러나 두영이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집에 가서 성급하게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낯선 여자였다. 이 집 주인이 바뀐 지 언제인데 문득 소학교 동창생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제야 두영은 전쟁에 두 동생이 의용군에 나가 전사하고 부모님은 그 와중에 쓰러져서 다시 못 올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두영의 친구와 눈이 맞아서 서울로 떠났다고 했다. 5년 전 일이었다. 이야기해주는 소학교 동창생이 물었다. 일본에선 재혼은 안 했나? 했지. 딸이 하나 있었는데 5년 만에 죽었어. 그 와중에 집사람도 가고. 일본 여자였는데 원래 몸이 약했어. 장인이 알고도 나를 사위로 삼은 거지. 대신 꽤 단단한 당신 사업체를 나에게 물려줬어. 그나마 다행이다. 모든 것이 두영을 떠났다. 부모도 형제들도 아내도 아들도 집도 논밭도. 그러고 보니 딱 하나 남은 것은 조상님의 산소뿐이었다. 두영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산소에 올라갔다. 산소는 야트막한 야산이었다. 뜻밖의 벌초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다. 누가 벌초를 해주었을까? 그러고 보니 한식이 지난 지 며칠 안 되었다. 설마 아내가, 설마 여기까지. 두영은 고개를 내저었다. 절을 하며 두영은 눈물이 나왔다. 그는 상석 앞에 다리를 뻗고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울었다. 그는 제당숙을 찾아가 선산의 산소벌초를 부탁하고 얼마간의 돈을 주었다. 그 뒤 서울 쪽은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그러나 보고 싶어도 더는 못 보는 아내였고 아들이었다. 순간 아들을 빼앗아 올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 손자다. 최유진이 김유진으로 불릴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었다. 유진을 일본으로 데려갈까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염치 없는 일이었다. 오사카로 돌아간 뒤 가족은 잊고 살았다. 잊기 위해 재혼을 했지만 이번에는 재혼한 아내가 아기를 못 가졌다. 그나마 7, 8년 살다가 자궁암으로 2년 이상 투병하다 저 세상으로 떠났다. 어차피 여자복이 없다고 체념하고 두영은 사업에 매몰됐다. 나이 80을 넘어서자 그는 사업을 접고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다.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었다.
그때부터 두영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기부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기부할 때마다 고아원 아이들이나 양로원 노인들이 두영을 직사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 보였고 남은 재산은 오사카 교회대지 100평과 오사카 시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였다. 세상 뜰 나이가 가까워오니 조상님의 산소가 생각났다. 두영은 그동안에도 재당숙에게 벌초 비용을 보냈지만 얼마 전에 재당숙이 늙어서 더 이상 벌초를 할 수 없고 산내면에도 벌초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다. 두영은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들을 찾을 생각을 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아보니 아들이 김준수로, 손자는 김유진으로 나와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자 속에서 천불이 났다. 그는 아들 준수가 이민 갔다는 캐나다로 갔다. 9순이 다 되는 나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며 피곤한 줄도 몰랐다. 9순에 가까운 아버지와 나이 60이 넘은 아들은 당연히 처음에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학도병으로 끌려갈 때 두영의 나이 25, 아들 준수가 100일을 간 넘겼을 때였다. 그래도 아들은 두영이 아버지라고 하니 어색하게나마 서양식 포옹을 해주었다. 두영은 첫눈에 아들이 잘 커주었다고 느꼈다. 계란형 얼굴에 코가 오똑하고 꽤 미인이었던 아내 얼굴이 얼핏 떠올랐다. 두영은 호텔에 가서 짐도 풀기 전에 다짜고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정하러 가자고 했다. 아들은 얼굴도 모르는 늙은 남자가 나타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정정하라고 하니 기가 막혔다. 준수에게 나이 60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었다.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줄 알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졸도라도 한 것 같아 준수는 어머니를 수없이 불렀다. 한참 만에 겨우 한숨 돌린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 영감 거기까지 갔어? 어떻게 알고? 준수도 알 수 없다. 거기가 어디냐? 늙은 어머니는 장소를 알면 금방이라도 쫓아올 기세였다. 여기 토론토 온타리오 호텔. 호텔이라니. 당장 거기서 나와. 그런데 어머니, 이분이 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서울에 계시잖아요. 성급히 전화를 끊으려는 어머니에게 준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사실은 내 친애비야. 내가 다 털어놓을 테니 얼른 집으로 가서 통화하자.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너에게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다. 너는 엊그제까지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니겐 그래도 아버지다. 일제강점기 말에 태평양 전쟁에 학도병으로 가신 뒤 소식이 끊겼던 그 양반이 돌아왔다니 나쁜 소식은 아니다만 60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니 기적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지나가는 남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만큼 정숙한 어머니에게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것.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적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리냐? 누구 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성씨가 바뀌면 내 주변에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작은 아버지, 동생들, 그들과도 나는 결별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냥 있었다.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19살에 시집갔을 때 서울서 전문학교 다니던 그 양반은 남편이라기보다는 달 만큼 먼 존재였다. 결혼 후 3년 만에 태어난 아기가 100일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 양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양반 임내하는 경상도 시댁 어른들의 시집살이에 눌리기도 했고 그때까지도 새색시 부끄럼도 가시지 않았었다. 전쟁 중 학도병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의 나이 25 건장한 장부였을 텐데 청년의 모습은 내 기억에 편린해도 없다. 시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나는 그 양반과 제대로 된 이별조차 못했다. 그때 옆머리나 나왔던가. 보내놓고 생각해도 신랑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아 떠나간 그 사람의 얼굴을 아무리 떠올려 보아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족들이 쓰고 연지곤지 찍은 결혼사진 속 사모간대 쓴 신랑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그 양반 떠나고 넉 달 후 편지가 딱 한 번 왔었다. 그것도 내 앞으로 온 게 아니라 기채후 일양만강 하옵식으로 시작하는 시어른들께 보내는 못난 편지였다. 남태평양 사이판 어디 전장이라고 했다. 세계 전쟁의 종식과 조국 독립의 기쁨은 내 개인에게는 이별의 슬픔을 주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과 국교는 끊겼다. 소식은 꿈결에도 오지 않았다. 곧이어 6.25 전쟁을 겪으며 시동생들이 줄줄이 전쟁에 나가 죽었고 그 와중에 시어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다. 그 어른들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고 나니 어찌 그 세월을 견디며 건너왔다 할 수 있겠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고 집에서 부리던 일꾼들도 달아나 버려 일손이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차라리 너와 함께 모진 목숨 끊어 이승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의 전문학교 친구가 찾아왔다. 이웃 마을에 고향집이 있는 그는 이전부터 서울서 내려올 때마다 찾아와서 시부모님에게 아들 친구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 이제는 시부모도 안 계신 집에 그가 불쑥 찾아왔다. 그가 나와 너를 품어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할 힘이 없었다. 변명 같지만 당시 나의 재혼은 나에게는 너와 나의 생계수단이었다. 내 남편, 앞으로 너를 입적시키고 자식도 둘 더 낳고 그런대로 평온하게 살았다. 그 사람은 살아있다면 일본 땅 어디에서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려니 했다. 긴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는 생각만큼 슬픈 것 같지도 않았다. 이튿날 새벽부터 두영의 전화가 빗발쳤다. 준수는 어머니와 자신의 기막힌 사연에 한숨도 못 자고 호텔로 끌려갔다. 이번 주말에 서울 가자. 가서 가족관계 정정부터 하자. 준수는 아버지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분에게 말했다.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도저히 몸을 뺄 수 없다고. 그러자 두영의 두툼한 눈두덩 속의 작은 눈이 반짝 빛났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내 아들 유진이라고 했던가. 그 애를 먼저 손자로 입적시키고 다음 일은 차후에 논의하자. 유진이는 제발 내버려 두세요. 지금 저도 혼란스러운데 어린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소송하자. 소송. 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나도 놀라긴 했다. 어떻게 할아버지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자기 손자로 입적해달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냈대? 너희 아버지는 뭐라 하시는데? 소송을 해도 아버지가 하셔야지.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새로 사업을 벌리셔서 되게 바쁘셔. 어머니는 뭘 하셔? 말했잖아. 방에서 통 나오시지 않는다고. 할머니 안 되셨어. 불쌍해. 가정법원 가사조정실 309호. 기어이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는 당신의 친구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렸다. 여기저기 들쑤셔서 집안 망신시킬 것 없이 너랑 나랑 둘이서만 알고 해결해보자. 60년을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이다. 죽을 나이에 나타나지 자식 키워준 사람에게 손자 호적을 내놓으라니. 그런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이 나라 법이 모르겠냐? 그 영담이 지금까지 재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는 것도 다 말짱 거짓말일 게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정실로 들어갔다.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지만 허리는 꼿꼿하다. 할아버지라는 분이 미리 앉아 있었다. 시방 내 핏줄 내가 찾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노인의 소리가 벼락이다. 어눌한 한국말에 사투리까지 섞여 있어서 처음에는 말뜻을 잘 알아듣기도 힘들다. 조정실안이 갑자기 숙연해졌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조정위원에게 그간의 일을 통사정하듯 털어놓던 할머니도 멈칫하며 노인을 본다. 세월의 군살이 내려앉은 얼굴에서 노인의 옛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터운 눈두덩이 아래 쭉 찢어진 눈은 동자도 보이지 않는다. 검버섯 더덕더덕 올라붙은 살에 묻혀버렸다. 노인은 할머니를 의식한 듯 허리를 더 꼿꼿이 펴고 다리를 더 벌리고 앉아 있다.
염색했겠지만 숱이 제법 있는 까만 머리에 주름살도 별로 없다. 앞으로 1000년 더 살 얼굴이다.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어도 노인은 그쪽은 일별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생애 가장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부부가 60년 만에 처음 보는 자리인데 할머니도 조정위원만 보고 있다. 단발머리에 곱상한 여자 조정위원이다. 도대체 이 노인네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기나 했나? 부부였다면 회한만 남았을 뿐 서로에게 못다 푼 회한은 있겠지. 나는 엉뚱한 상상에 빠진다. 하긴 지난밤 나와 함께 자던 할머니가 그랬다. 그 사람은 꿈엔들 짐작 못했을 것이다. 내가 죽기보다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이 어느 하늘 아래서건 제발 살아있게만 기도하고 있는 줄. 설사 살인죄를 지고 형무소 안에 있더라도 살아있다면 그 어느 날 돌아와 나에게 험한 세상 혼자 사느라 애썼다고. 미안하다고 내 어깨를 토닥거려 줄 것 같았다. 조정위원은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스런 노인보다는 할머니가 사정이 더 딱해 보였는지 아까부터 노인을 설득하려고 한다. 설령 손자분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손자분이 저렇게 싫다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성이 바뀌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무슨 소리요? 자식에게 제 씨를 찾아주겠다는데 그놈이 근본도 모르는 호로자식 마냥 남의 성을 쓰고 있어서 되겠소? 호적정정해서 고향에 데리고 가 고향 선영들 앞에 떳떳하게 인사시키겠소? 그래야 내가 지금껏 산 보람이 있어. 내가 저 아이 학비도 내고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도 다 물려줄 거요. 옛날부터 봉제 사건이라는 게 있어. 제사 모시는 자손은 조상의 전답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거요. 내 나이 85이 넘었소. 내 남은 소원은 내 핏줄이 선영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 따름이요. 딱 하기도 하지. 노인에게 선영 봉사가 아직도 전부다. 노인에게서 할머니의 입장을 살피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생을 버려두었던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사람 같다. 그렇다고 자기 친구와 재혼한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묻어나는 것도 아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도 내비치지 않는다. 그저 사탕을 내놓으라는 아이처럼 나의 가족관계 증명 정정을 요구할 뿐이다. 가족을 찾지 않았던 할아버님 잘못도 크세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사시면서 할아버님은 60년 가까이 가족을 모른 채 가족을 찾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른 가족들과 살고 계신 할머님 입장도 헤아려 주셔야. 조정위원이 말하는데 노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 아니요. 내가 인자 말해야겠소. 내가 왔었소. 50년 전에 왔었단 말이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일본 땅에 혼자 떨어졌을 때 죽어라 이랬소. 아들 공부시킨다고 허리 휘어가며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에 늦은 밤 감기는 눈 비벼가며 대학도 마쳤소. 한일 수교가 되자마자 한국에 왔었어. 고향 산내면에 가서 들으니 부모 형제 다 저 세상으로 갔다 하고 마누라는 내 친구와 눈 맞아 서울로 갔다고 합디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일본으로 돌아갔겠소? 그 전까지 내게 과거는 행복이고 고향은 낙원이었소. 이후 내 과거는 상처로 골맞고 고향은 굴욕이 되어버렸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려 했소. 그러나 이제 저승갈 나이가 가까워지니 하루라도 빨리 내 핏줄이라도 찾아 집안대를 대대로 이어줘야 한다는 소명감이 듭디다.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내 손자 돌려주시오. 오늘 여기서 조정 안 해주실 거면 당장 재판 가서 판결받겠소. 시간이 없소. 내가 오사카 가정재판소 가서 다 알아보고 왔어. 정정 신청만 하면 내 핏줄 찾을 수 있다고 했소. 변호사도 사서 내 꼭 이길 거요.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도 만났었어. 재판 이기게 해준다고 했어. 곱게 화해하고 내 손자 내줄 거요? 아니면 박 터지게 싸우고 소송에 지고 나서 다 뺏길 거요? 당장 손자를 일본으로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요. 호적에 입적시키고 선영봉사만 하면 돼요.
1년에 딱 2번이요. 한식 때와 추석. 노인의 음성은 떨리고 아무도 그 말을 막지 못한다. 나는 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전쟁에 끌려갔고 국교가 없어 못 들어오게 해서 못 왔고 정작 들어오니까 내 집안이 박살나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어. 순간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눈물을 뿌리는 노인 앞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돌아앉은 할머니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조정은 한 달 뒤로 연기된다. 이 곡절을 법이 아는 체하고 판가름하기 외람되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양가가 화해하라는 조정위원과 인사를 나누고 나가는 내 귀에 내가 뭘 잘못했어 외치는 노인의 절규가 들린다. 노인이 나에게 성큼 다가와 손을 내민다. 순간 환시처럼 노인의 손에서 빛이 번쩍인다. 장군의 칼이다. 조정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는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전과 마찬가지로 밥도 안 하고 청소도 하지 않았다. 다음 조정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장이 왔다. 할아버지는 가정법원에 가지 않았다. 나도 못 가게 했다. 자연스럽게 재판으로 넘어갔다.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재판 기일이 잡혀. 나라도 법정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도 할머니는 무조건 말렸다. 어느 날 할아버지라는 분이 나를 불러냈다. 나는 할머니 몰래 할아버지라는 분을 만나기로 했다. 양재동에 있는 카페였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카페에서 할아버지라는 분은 구석자리에서 나를 보고 손을 반짝 든다. 최유진. 나는 김유진이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한다. 할아버지라는 분은 유자차를 시키고 나는 아메리칸 커피를 시킨다. 나를 위해서. 나는 되도록 서울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면 오사카 재판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할머니는 꿈쩍도 안 하실 텐데요. 그럼 얘야 나는 더 좋다. 의제자백이라는 말 들어봤냐? 그게 뭔데요?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면 그냥 내 청구 사실을 재판소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다. 그럼 제가 최유진이 되나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친구 마누라와 눈 맞아 재혼한 여자가 무슨 상관없다. 할머니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노인의 눈에 설핀 눈물이 비친다. 나는 노인의 눈물 한 방울에 턱없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네가 오사카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진이가 큰 눈을 더 크게 뜬다. 어쩔 수 없잖아. 또 일본 말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변호사 선임해 주셨어. 너 김유진 아니게 되면 우리 결혼 못할지도 몰라. 진이는 근심스럽게 고개를 숙인다. 짐작이 간다. 진이 아버지는 유교법도가 엄격해서 지금도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여자들은 제사상 앞에 서지도 못한다. 게다가 진이 아버지는 현직 교육부 차관이다. 그런 분이 성이 바뀌는 나와 당신 딸의 결혼을 허락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명문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래성도 없고 대학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야 한다. 결혼은 사실 나에게도 요원한 일이다. 우리 오사카 같이 갈까? 관광도 할 겸 보충 강의도 쉰대. 그리고 울 아버지가 허락하시겠어? 파리도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는 여름방학이고 대학 입학한 뒤라 친구들끼리 배낭여행 간 거 같았잖아. 우리 둘이만 갔잖아. 그거 비밀이었어. 아빤 친구들끼리 간 줄 아셔. 파리 생각하면 루브르 박물관의 장수의 칼이 먼저 생각나. 사비니의 여인들이었던가? 이야, 김유진 기억력 좋네. 겨우 3년 전에 본 건데. 그렇긴 해. 그런데 너희 할머니와 새할아버지와의 사연이 있고 그 사비니의 여자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해. 나는 새할아버지라는 진이의 호칭에 걸렸지만 그냥 넘어간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너희 할아버지가 새할아버지에게 큰 칼을 겨누고 있고 새할아버지는 폐장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고
할머니는 두 팔을 어깨까지 높이 들어 올려 칼을 막아서고 있고, 나이만 다를 뿐이지 상황이 똑같아. 그 노인, 그러니까 내 생물학적 할아버지가 경상도 산내면에 있는 산소에 가자고 연락이 왔다. 그러고 보니 한식이었다. 곧 오사카를 떠난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눈치만 보았다. 그 양반 염치도 좋다.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베란다 너머 먼 산을 바라본다. 하늘이 바다처럼 파랬다.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간 나는 조정실에서 본 노인의 눈물이 떠올랐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할머니의 눈물과 노인의 눈물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도 느낌은 같을 것이다. 때마침 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유진아, 아버지가 북한산 등산 가셔. 왜? 갑자기? 중간고사도 끝났고 주말이니까 갈 수 있지. 나 그 노인분과 산소 가야 하는데. 나는 산소에 갈 것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순간 마음을 정해버린다. 그게 한 번도 보지 않은 진이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토요일 10시에 구기동 우리 만나던 곳에서 봐. 승가서 올라가는 거 괜찮지? 아이 재밌겠다. 셔츠 뭐 입고 와? 아, 내가 사준 티셔츠 입어.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그날 그 시각에 그 노인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물론 그에게도 확답은 하지 않은 상태다. 토요일 아침까지 나는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쇼핑백을 건네주셨다. 성묘 가면 쓰임이 있을까 다 들여다보니 소주 한 병과 북어와 포, 거기에 생선전까지 들어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민다. 이건 그 양반 주어라. 너는 보지 말고. 나는 사실은 서울에 온 뒤 서너 번 성묘 갔었어. 벌초도 애들 일가와. 50년도 더 전 일이지만 시부모님들께 참으로 죄송했었지. 내가 개가한 것도 미안한데 네 성까지 바꿔버렸고 작은 할아버지들까지 다 세상 뜨셨으니 너의 집안은 대가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 그 양반 그런 억지 부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할머니는 또 눈물을 훔친다. 나는 아직도 진이와의 약속에 미련을 두고 있다. 할머니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에게 전하는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열어본다. 거기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세상에 3억 안대를 쓴 신랑과 족두리에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였다. 내 눈으로는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젊은 할머니의 다소곳이 숙인 눈매가 좀 비슷하긴 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60년이 지난 이제야. 터미널 대합실 그 노인은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진이와 약속 시간이 다가온다. 나는 그분에게 쇼핑백과 봉투만 전해줄까 망설인다. 잠시 후 나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린다. 노인은 나를 반갑게 맞는다. 작은 키에 작은 눈에 또 눈물이 고인다. 소송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하자. 1년에 단 2번 한식과 추석 때 성묘를 해주면 된다. 할아버지. 나는 처음으로 노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박명희 작가의 소설 두 남편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한 폭의 그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로마의 장수와 패장이 된 남편,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은 여인의 모습이 담긴 이 그림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이자 복선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유진이 파리 여행에서 보았던 그 강렬한 그림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할머니와 두 할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을 예고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근현대사가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로 인해 뒤틀려버린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한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적인 구호 대신 한 가족의 구체적인 아픔을 통해 역사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살아야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유진의 친할아버지인 최두영은 일제 강점기 말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갓배기를 넘긴 아들과 젊은 아내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본에서 살아남았고 자수성가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전쟁통에 사망했고 아내는 자신의 친구와 재혼해 서울로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두영에게 고향은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닌 상처와 굴욕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짐작조차 하기 힘든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핏줄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반면 유진의 할머니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버텨온 인물입니다.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간 후 시집의 몰락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남편의 친구와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재혼이 생계수단이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도덕적 잣대로 비난할 수 없는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기적이라기보다는 평온했던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앙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60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손자의 성을 바꾸고 호적을 정정하라고 요구할 때 할머니가 느꼈을 혼란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의 갈등은 단순히 법적인 호적 정정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자와 지켜온 현재를 사수하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최두영 노인은 자신이 전쟁의 피해자이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그가 외친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절규는 이 소설의 가장 가슴 아픈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갔고 국교가 단절되어 돌아오지 못했을 뿐인데 그 결과로 가족과 고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손자의 삶을 흔드는 방식은 폭력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할머니와 현재의 가족들에게 최두영의 요구는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협입니다. 유진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관찰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작가는 이 첨예한 갈등을 법적인 승패가 아닌 인간적인 이해와 화해로 풀어냅니다. 최두영 노인은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1년에 2번 성묘를 해달라는 소박한 부탁으로 물러섭니다. 이는 그가 원했던 것이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조상을 모셔주기를 바라는 근원적인 인정 욕구였음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역시 그에게 빛바랜 결혼식 사진을 보냄으로써 그가 자신의 첫 남편이었음을, 그리고 그 시절을 잊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할머니가 보낸 사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60년 묵은 한과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유진이 마지막에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노인을 따라 산소로 향하며 그를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은 핏줄의 당위성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가 싹터슴을 암시합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비니의 여인들이라는 그림과 할머니의 상황을 병치시킨 점입니다. 그림 속 여인이 전 남편과 현 남편 사이에서 칼을 막아서듯 할머니 역시 두 남자 사이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그림과 달리 누구 하나를 베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조금씩 양보하며 파국을 피하는 방식은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전 남편을 위해 몰래 준비한 제수용품들은 비록 몸은 다른 남자와 살았을지언정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은 줄 알았던 남편에 대한 부채감과 연민을 품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질곡의 세월을 견뎌낸 우리네 할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유진의 시선을 통해 진행되기에
독자는 젊은 세대의 눈으로 노인들의 갈등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듯 했던 노인이 점차 역사의 피해자로, 그리고 외로운 한 인간으로 이해되는 과정은 독자에게도 동일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최두영 노인이 보여주는 꼬장꼬장함과 고집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슬픔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혼한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면서도 첫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삶의 존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시대가 만든 비극 앞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음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결국 두 남편은 단순히 두 명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역사의 상처이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핏줄을 되찾으려 했던 최두영의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진이 그를 할아버지로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가족 찾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적이라는 서류상의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소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유진이 노인의 눈물을 보며 느끼는 연민은 세대 간의 단절을 잇는 희망의 끈이 됩니다.